오늘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재정이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배운 버릇이요? 버릇이라니요? 동료 의원이 지랄 끊으세요. 아니 버릇인 겁니까? 예? 아니 그래서 아니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그 순간에 왜 뛰어듭니까? 위원장님이 제재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버릇이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청량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아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경위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표현에는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깔려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1958년생. 61세.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1974년생. 45세. 두 사람 나이 차이 16살. 하긴 한 살 차이로도 버릇 없다고 질타한 일이 있었으니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세요라니.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권응희 의원이 애써 조국 법무부 장관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호칭하는데 현재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모펀드 문제, 지금 현재 조국 전 민정수석의 펀드와 관련해서 이러한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등록한 이 펀드의 운용 형태가 그러자 듣고 있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 그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권은희 의원님이라고 안 그러고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그 당시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의 직책을 호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숨 쉬는 소병훈 위원. 별로 이거 질의하고 싶지 않네 이 사람들 앞에서. 갱피하게 그러지 맙시다. 정말로 그 들떠진 옛날 정치 좀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선 3선 의원님들. 이때 자유한국당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버릇없다고 비난받은 이재정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다 함께 탄핵됐을 국회의원이라며 한마디 하자 불같이 튀어나온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한마디.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입니다.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의원님. 의원님. 무슨 말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동료 의원들한테 뭐라고? 탄핵될 때 탄핵될 의원들이라고? 조원진 의원은 1959년생. 하여튼 어리다고 또 자기들과 격이 맞지 않다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국회의원들. 님들은 얼마나 잘나셨기에.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깔려 있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 누구의 권위가 더하고 덜하고가 없습니다. 물론 제 연령이 불혹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너무 청년들이 진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끝에서 10번째도 안 되는 그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로 어린 나이긴 합니다. 참 민망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식이 혹시 전제되신 겁니까?
쉽진 않아 우리는 단지 우리니까 우린 모두 다 어른들을 사랑해요 조금씩만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015B의 요즘 애들 버릇없어 이런 노래였습니다. 자,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가지고 특별한 선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100번째 아까 1부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200번째 K7543-4257 이 계정 쓰시는 분, 300번째 휴대전화 뒷번호 3521번 쓰시는 분, 400번째 양내성님, 500번째 김미선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께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저희가 쏘겠습니다. 자, 저희가 퀴즈를 또 1부 마무리하면서 냈습니다. 정답은 꽃가마였는데요. 꽃가마. 많은 분들 맞히셨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는 퀴즈였습니다. 4747번 쓰시는 분, 이번 청취율 조사 때는 선물이나 커피 쿠폰 없이 3%로 넘깁시다. 아유, 가성비 최고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라디오 97.3으로 맞춰놓고 로터리 부러뜨렸어요. 딴 데로 옮기시지 못하게 97.3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효자 두셨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한규봉님, 불가마, 꽃가마인데, 2380번 쓰시는 분, 아바타. 제가 아바타입니까? 네. 자, 그리고 9584번 쓰시는 분, 꽃상이요 아닌가요? 자, 그리고 0004번 쓰시는 분, 꽃마차. 네. 자, 그리고 9133번 쓰시는 분, 꽃이 아니네요. 꽃가마 서초동.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꽃가마가 아니라 꽃가마. 네. 8026번 쓰시는 분, 꽃가마 타고 시집 오던 우리 엄마, 이제는 허리가 구부러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이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6890번 쓰시는 분, 꽃가마. 정치권에서 상여 태워서 보낼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꽃가마는 젊은 신진 2030 신진 정치인들 몫으로. 네, 그래요. 2030 정치인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오창석 평론가도 이제 사실은 젊은 정치지망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선거가 3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2030 신진들을 위해서 이 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77번 쓰시는 분, 요즘 매일같이 방송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답이 없는 건지 김용민 씨 좀 더 속 시원한 해결책 없나요? 네. 그거 알면 저도 같이 걱정하겠어요. 예. 함께 고민해 가야 되겠죠. 함께 또 답을 찾아봐야 되겠고요. 정답 불가마. 네. 미모지존 읍스님, 버스 노원 15번에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이 노래가 나와서 깜짝 내 휴대전화인 줄 알고 봤는데 버스에서 울려 퍼지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고맙습니다. 워너비 RJ님, 볼살은 통통통, 보조개는 쏙쏙쏙, 실로폰은 땡땡땡. 제가 귀엽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 나이가 부록을 넘겼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하고 같은 나이예요.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바이오와 해양관광, 친환경 선박, 첨단 해양 장비, 해양에너지 산업을 5대 핵심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장 규모를 3조 원에서 2030년 11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찬반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법센터 인턴 활동과 장학금 수령 의혹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 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불어 넣어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자, 오늘 두 분을 좀 일찍 모셨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한글날이었는데 일상에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험한 말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험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시대 상황이 아수라판이라는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민 씨가 국회에서 험한 말 얘기를 하시는데 예. 국회는 원래 이제 전투를 하는 곳이니까 뭐 좀 싸운다고 그러는데 말싸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예, 아니 근데 민감한 거를 어제인가 그제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여성 의원에 대해서 그 상대당 남자 의원이 국회 공식 그 석상에서 그러니까 거기 아마 저 상임위 아니면 국감 자리였겠죠. 네. 야, 너 막 이러는 게 나와요. 네,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습니다. 너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소위 반말로 나이가 위다해서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동료 의원이라는 게 아니고. 네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 다른 언어권은 존댓말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반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이 존대를 하는데 우리만 하대말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몇 살 위라고 직급이 위라고 반말을 놓는데 그게 내가 승복이 되면 좋은데 정말로 불쾌하게 이렇게 말 그럼요. 함부로 막 반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응법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반말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됐건 뭐 용기가 없어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면 자신이 뭐 학교를 몇 년 더 다녔다든지 나이가 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너 어쩌고 하면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대로 반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 풍토에. 그러니까 그 상임위 자리에서 여성 의원들도 그 여성 의원도 상대가 야, 그러면 넌 왜 뭐야? 이래야 된다고요. 그것도 우리 언론들은 뭐 여야 간 막말 뭐 싸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누굴 공격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요는 제가 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말을 놓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은 똑같이 반말로 상대를 해라. 나이 직급 떠나서 그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네, 여유당님 편의점 알바생 진상고객 대처법이랑 같네요. 편의점 알바 하시는 분들도 그 점주가 있을 거 아십니까? 점주가 그 점만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떡 들어왔고 야 담배 내놔 그러면 알바생들도 반드시 반말로 대하시고 싸움이 거기 있잖아 이렇게 싸움이 있으면 점주가 그 점만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무례한 풍토가 사라집니다. 글쎄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교수님 이 아수라판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네, 아수라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아수라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 한 구절을 미리 당겼으면은 이렇습니다. 이러다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어느 젊은 분이 말했다. 애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한번 일어선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기지 않는다. 무릎이 자주 다치긴 하지만 이 민주주의 또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아수라판들도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걸 스스로 찾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제가 직접 한 말이면 좋을 텐데. 예. 오늘 책의 저자가 한 말.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황현산 선생의 예. 내가 모르는 것 참 많다. 네. 이 트윗 모음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러다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어느 젊은 문인이 말했다. 애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한번 일어선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기지 않는다. 아이고. 무릎이 자주 다치긴 하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트윗이 또 있는데요. 네네. 말 나온 김에 예.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어가다 일어서는 아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명의 이치를 빌려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일어설 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무릎이 깨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는 말도 된다. 아이고 참.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동의가 가지만 역사책에서는 가끔 반동의 시대라는 것도 있었어요. 반동의 시대. 예. 예전에 사회가 퇴행하는 거죠. 네. 2013년 겨울에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그때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세요. 아주 사회학자로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면은 뭐 그럴 땐 돼요. 예.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 인생에 유신을 2번이나 만나나.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그 퇴행의 조짐이 보일 때 그 징후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 날카롭고 예리한 그러면서도 품격 있는 언어를 벼리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언어와 사유는 나란히 가니까요. 네.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해서 오늘 고른 책이 바로 품격 있는 그러면서 날카로운 언어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랑스 문학자이자 아주 저명한 문학 비평가인 황현산 선생의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입니다. 황현산 선생. 김갑수 선생님 잘 아시지 않으세요? 잘 안다기보다 매우 존경을 하는 술자리에서 제가 꼼짝을 못하던 아주 온화한 분인데 그 문학 언저리의 사람들은 거의 다 좋아하죠. 근데 그 비평가, 그러니까 이 전문 영역의 분들 중에 요새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해야만 대단한 줄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문학자로서 일단 김현 선생이라는 큰 산이 있고 또 김화영 교수 같은 분도 이제 이분은 주로 번역 쪽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존재가 있는데 이 황현산 선생도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이 책은 황현산 선생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70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로 돌아가신 건데 그 생전에 몇 년 동안 쓰신 그 트위터 글을 책으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트위터 글이 왜 책이 되냐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트위터의 그 짧은 글이 그 문학 용어로 하자면 아포리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잠언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잠언이 우리가 아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잠언록이에요. 그런 예언적이고 잠언론적인 글을 쓰는 트위터리언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드물게 이 황현산 교수의 이 잠언록이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고 이제 이번에 책으로 된 거죠. 많은 또 SNS 이용자들은 생각 없이 그냥 뭐 일상의 어떤 표현으로서 SNS를 즐기는데 이 SNS 공간에도 나의 철학을 집대성을 하고 최대한 축약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네, 계신 그러니까 분들이 있어요. 트위터에 쌍욕도 많고 네. 또는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은 난 뭐 그런 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이 깊이와 내용이 있는 한 번쯤 성찰해 봄직한 잠언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아마 이제 정선태 교수가 계속 소개해 주시겠지만 네네. 정말 여러 번 곱씹게 되는 기절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이 책이 2014년 11월부터 돌아가시 직전 2018년 6월까지 트위터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네. 정말 통찰력이 빛나는 멋진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네. 네. 예컨대 이런 문장입니다. 네. 잔인함은 약한 자들에게서 나올 때가 많다. 세상에는 울면서 강하게 사는 자가 많다. 되게 잔인함은 약한 자들의 이 뭐랄까요? 특징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세상에는 울면서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건 오랫동안 그거 많이 생각해보니. 네.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니 오늘은 시간 되는 내내 이 책 안의 기절들을 읽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맥락은 좀 다르지만 역시 책 안의 내용인데요. 네. 제가 카피해 왔어요. 네. 내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혼하고 직업 갖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도 네. 옛날 보았던 어른들처럼 나는 우람하지도 단단하지도 못하고 늘 허약할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늙어버렸다. 준비만 하다가. 이게 황현산 교수의 글인데 네. 김갑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똑같은 제 마음인지. 맞아요. 그렇게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네. 인간적 매력은 자기를 드러낼 때도 나오지만 감출 때도 나온다. 드러내도 거짓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네. 감추어도 정직하게 감추는 사람이 있다. 정직하게 감추는 게 가장 매혹적인데 쉬운 일이 아니다. 정직하게 드러내면 된다. 매력은 정직한 데서 온다. 가슴에 꽂힙니다. 꽂히죠. 이런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한국 남자들은 어느 모임에서나 상대의 나이를 묻는다. 갑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동등한 관계는 양쪽이 모두 불편하게 여긴다. 이럴 때 강력한 독재 권력처럼 편리한 것도 없다. 동등함에 익숙해지는 감수성이 민주주의를 만든다. 반말 씁시다. 누군가 반말로 나오면. 정말 그 트위터가 140자로 제한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 140자 안에서 그 조건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지키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이런 것도 딱 생각이 나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늘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개나 고양이의 죽음이 다른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개나 고양이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작별 인사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고 가슴에 사무칩니다. 근데 우리 개는 말 많이 해요. 제가 다 알아들어. 그러세요. 좀 전에도 막 나오는데 형 왜 나가는 거야? 이러더라고. 나하고 놀자. 7119번 쓰시는 분도 보내주셨어요. 트위터 중에 하나 보내신 것 같은데 황현산 선생의 당신이 비웃는 그 유신이 있었기에 거기 지금 세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거야.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아이고. 이분은 이제 반대견에 저런 것도 존중할 만하죠. 그럼요. 유신이나 독재가 있어서 한국이 경제 급성장을 해서 지금 니들 이렇게 편한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읽어보지도 않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런 분들은 존중을 하죠. 그렇죠. 생각은 물론 좀 견해차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유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화돼가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 옛날 후진국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 저분 같은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강력한 군부 독재나 한국 놈은 그렇게 때려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우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저는 오늘 이 황현 선생 책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하지만 좀 격조 있는 언어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회학자 분이 내 인생에 무슨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고 유신 시대를 2번이나 겪나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 독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시대의 경제 성장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 황현산 선생님도 예.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 보육 교사나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 중요하다. 네. 돈이 무섭다. 나만 해도 원고료 많이 주는 잡지는 더 힘들여 글 쓴다. 묵은 원고라도 좋은 원고 내주고 예. 트윗에서 오타 많이 내는 것도 원고료가 없기 때문이다. 야, 서탈하시네요. 솔직하시죠? 예. 저도 또 감동 받은 거 한 구절. 이 예. 꼰대에 대한 얘기인데 그 BBC에서 한국어 중에 국제 공용어로 꼰대를 등재시켜서 그전에는 방송에서 사용 못하는 비속어인데 지금 좀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분 구절 읽어볼게요. 네. 늙은 비평가나 시인들 가운데는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가 옛날의 시, 다시 말해 자기들이 젊었을 때 감동적으로 읽었던 시와 다르다고 마구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왜 우리는 도스를 썼는데 너희들은 윈도우를 쓰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네. 이거 정말 그렇죠? 저한테 익숙한 게 도스 시절에 익숙함이고 그걸 잘하는 거야. 플로피 디스크 집어넣어야만 그렇죠. 컴퓨터가 가동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 왜 그 식으로 안 하는 거야라고 화내면 정말 희한한 거죠. 네. 근데 한국 사회는 이 말이 적용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택시 안에서도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사태가 진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기사분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막 험한 말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답답함을 모르지는 않으나 선진공화정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답답하죠. 힘 있는 권력자가 한 방에 두테르테처럼 빵 종결자가 돼가지고 못하죠. 그런 답답함. 그러니까 도스 시절과 윈도우 시절의 차이를 우리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시끄러움이 어쩌면 건강하다는 징후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트윗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자면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그 위험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일. 그것도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왕조시대 선비를 욕보여선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 민주시대에는 모든 시민이 그 선비에 해당한다. 시민을 욕보이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김용민 씨가 자꾸 제안하는 게 이제 격조 있고 품위 있는 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종교로를 다시 이 책 황현산 교수의 트윗에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정말이지 인문학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말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저도 뭐 물론 그러고 있지. 지금 뭔가를 막 중얼중얼 쏟아내잖아요. 국회에서도 방송에서도 쏟아내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막합니다. 이렇게 밤새워도 좋겠죠. 아이고 우리 그러다가 저기 한 권 다 소개하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극히 일부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문장은 꼭 마지막으로 읽고 싶습니다. 참 아프게 와닿는 구절인데요. 빈약하고 저열한 상상력은 늘 악의를 동반한다. 세상에 대한 배려와 선의 자체가 상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진 소리를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재능의 부족을 말할 뿐이다. 역시 이것도 또 꽂혔습니다. 모진 소리를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재능의 부족을 말할 뿐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모질게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이런 관념으로부터 탈피하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그런 능력을 가져야 재능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힘이 있다는 얘기죠. 정선태 교수는 SNS 하세요? 저는 잠깐 하다가 소심해서 또 무서워서 안 합니다. 저는 성격이 뭐든지 몰두하는 성격에서 아예 발을 안 들여놨어요. 저도 그럴까 봐. 그냥 문자밖에 안 하는데 지금 이게 트위터글 모음집 있잖아요. 기억나는 트위터리언들이 있어요. 저는 전우영 교수 참 좋았어요. 저는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말들 잘 던지고. 전 트럼프. 트럼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트위터리언 이제. 트럼프로 국정 운영을 하세요. 그분은. 세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정 정도가 아니라. 김용민 씨도 의외로 트위터에 글 쓸 때 상당히 진지하게 쓰더라고요.
아 진지하게? 네, 평소 분위기랑 다르게. 책 잡힐까봐. 그래서 트위터 하시는 분들, 특히 SNS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이 트위터 모음집 읽으시면서 이 문장들의 맛, 품격 그리고 맞아요. 그 통찰력 하나씩 그 옮겨 적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인 이런 게 요즘은 조롱받는 시대가 됐는데 네. 그래도 다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황현산 교수 책을 뭐 쭉 페이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넘겨 스킵해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줄 겁니다. 예. 소셜 미디어의 문장들을 이렇게 써야겠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SNS의 취미가 정말 뭐 일상이 돼버린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황현산 선생의 트윗 모음집,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의 맛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여러 사고가 있는데 먼저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방면으로 김포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김포를 지나 자유로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신갈 분기점 경부선 부산 방면으로 나가는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면은 교통량이 많아 신갈에서 광교터널,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끝까지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을 중심으로 양방면 모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 방면 동대구 분기점 진출로 빠져나기 어렵고 구서 일대에서도 서행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비봉까지 13km로 가장 긴 구간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도 비봉과 서서울요금소, 금천 일대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용민 라이브죠.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용민 라이브죠.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용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자, 특별한 인터뷰 또 준비했습니다. KBS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이의 진실 공방,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최근의 검찰의 수사, 여러 가지로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일부 시간에 기자 입장에서 본 시각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엔 변호사, 법률가 입장에서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록 PB는 정말 증거인멸을 한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김용민 라이브 처음 나오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때는 경쟁자. 옛날입니다. 우리 4월엔 경쟁자였어요. 네. 예, 그래요. 경쟁자를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옛 경쟁자. 예. 예.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나온 KBS 인터뷰 유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김경록 씨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알릴레오에서 공개한 것도 있고 또 KBS 부분도 있긴 한데 취재원이잖아요. 네. 취재원이 느끼는 것. 취재원 사실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아마 자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자를 만나러 왔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생각한 바하고 다르게 보도가 되고 검찰에 그게 알려졌다면 그 취재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록 씨를 만났단 말이에요. KBS로서는 정의 구현 차원에서 그렇죠. 조국 장관 부인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자산관리인도 의심의 시선으로 인터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만 다 보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보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지향하는 어떤 이 사건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큰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김경록 씨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방향의 그런 보도가 나올 수도 그럴 수 있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사 선택에서 보도보다는 그런 부분도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빼고 뭐 어쨌든 간에 검찰의 조사 방향하고 비슷하고 이 취재 부분 중에 검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부분만 보도가 되고 했을 때 아마 취재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이나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게다가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 받고 겁이 나서 사실 간 거거든요. 네. 그 어떤 불안감이 더 증폭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BS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 KBS와 김경록 이 두 주체 간의 인터뷰 전문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이 전문을 읽어보셨는지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된 겁니까? 네. 예. 읽어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입수를 해가지고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 예, 읽어봤는데 뭐 제가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을 건데 사실 좀 대강으로 좀 봤는데 뭐 비슷한 뉘앙스 같아요. 뭐 이게 보도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뭐 KBS 말도 일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9월 초에 이게 취재가 됐을 때 그래 조금 나왔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조국 사건이 조금은 빨리 좀 정리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빼졌던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KBS가 있습니다.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과 김경록 PD 사이에, 그러니까 유시민과 김경록 사이에 인터뷰 전문도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알릴레오 방송에 나가지 않은 부분이 이 녹취록에서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김경록 PB가 증거 인멸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록 PB가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다루면서 그 증거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댄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다. 검찰은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김경록 PB는 아니 내가 그 컴퓨터에 그 하드디스크를 갖고 뭐 무슨 파일을 삭제하거나 혹은 뭐 이 하드디스크 자체를 뭐 망가뜨리려고 뭐 망치를 들었다든지 뭐 디가우징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증거인멸일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검찰은 증거인멸 맞다라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경록 씨를 2시간 동안 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그 답을 들었어요. 증거인멸 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증거인멸이 돼버렸는데 법률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검찰은 증거인멸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아 그래요? 증거인멸을 그 사실 판단하고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가우징을 했다.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를 버렸다. 당연히 증거인멸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컨대 삭제를 했다. 아니면 변경을 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지 그게 증거인멸이냐 아니냐는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릴로에서 공개되고 이게 또 중간에 편집이 됐다고 해서 악마의 편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조간신문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일부러 누락시켰다.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 고의로 누락을 해도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김경록 씨고요. 그 법적 판단하는 거는 수사기관 검찰이나 법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증거인멸 한 것 같다. 내가 증거인멸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는 것 같다.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왜 집요하게 2시간 동안이나 증거인멸 맞다라는 답을 얻으려고 했을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인 부분하고 사실적 부분하고는 당연히 검찰 수사관은 알 건데 만약 변경했다면 그 변경한 그 자백 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좀 입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또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특히 구속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인멸이 가장 하기 편한 게 이걸 하면 정경심 교수하고 연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처럼 자백을 받는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조금 조급하고 뭔가 더 나가기 위해서 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이 됩니다. 아니 같은 질문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답을 끝내 들었다면은 이거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 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자꾸 해석을 요구할 필요 없죠. 자본시장법 위반도 똑같습니다. 자본시장 위반은 일반인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을 하면서 기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무나 저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운용자만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운용자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암만 뭐 그런 행동하고 알았다고 저 자본시장법 위반했습니다. 뭘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걸 알았냐 몰랐냐를 계속 보도하는 게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사실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좀 듭니다. 정경심 교수가 네. 그 이제 말하자면은 돈을 그 누구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네. 차명으로 투자했고 차명으로 이 코링크 P를 그 소유했다. 네. 지금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있는 것 같아요. 공소장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범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차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코링크라든지 뭐 WFM이라든지 모든 펀드 관련돼서 이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사 정경심 가서 제가 자본시장법 위반했습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 말일 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도 아닐 뿐더러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실소유를 하면서 차명 소유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금이나 인력 집행이 가능한데 고의 공시를 했다. 이래 돼야지만이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어제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온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조범동 씨,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말하자면은 공모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위치가 공모 위치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김경률 회계사가 뭐 어떤 의미에서 했던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로 이익이 알고 같다. 모르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치에 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운영자. 아무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법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뭐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운용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백한 예를 들면 예산 집행을 했다든지 그렇죠. 뭐 인사상 누구를 뭐 채용하고 혹은 뭐 해고를 시켰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은 운영자가 아니고 따라서 투자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본시장관리법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춘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조사관 보통 하는 말이 모르고도 한 일도 죄가 된다. 모르고 한 일이라도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죄가 맞겠지요라고 말하면 죄를 자백한 걸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살인, 절도 이런 거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거는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만 의미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혹시 아십니까? 범인도피죄가 뭔지, 증거인멸죄가 뭔지 정확하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자료를 디가우징했다.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증거인멸죄를 자백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해석 부분하고 사실관계를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게 신문하는 거는 신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논란 가운데 하나가 KBS가 사실관계 체크를 하려고 검찰에다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 요청한 것. 이것은 그 말하자면은 KBS가 인터뷰 자료를 검찰에다가 넘긴 것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KBS하고 검찰이 사실상 지금 공동 운명자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검찰에 모든 정보를 주고 또 검찰의 정보를 받고 그렇지는 않지만 피의자인데 이쪽에 검찰로서는 이 사람의 그 혐의를 찾고자 뭐 애를 쓰는 그런 피의자인데 피의자하고 인터뷰한 언론사가 그 피의자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다가 넘긴 것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란 저는 말이죠. 법조인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변호사잖아요. 저는 기자 어떤 관행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된다면 저는 기자를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전날 예컨대 검찰한테 가서 엄청 힘들게 조사를 받고 왔어요. 마음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아닌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자를 찾아갔는데 기자가 검사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그 얘기 물어보면 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일반인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하듯이. 그 관행의 기자 관행 뭐 크로스 체크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관행이고 한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경록 씨나 피의자라면 상당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KBS 기자가 이걸 좀 놓친 게 아닌가? 저 KBS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관행이라겠죠. 관행 바꿔야 되겠죠. 검찰은 더 그래요.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탁 빠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거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인멸죄 같은 것들을 막 요구해가지고 자백식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지금 검찰에 딱 빠져 있고 언론하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이라고 보기도 어렵는데 네. 이런 싸움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알릴레오하고 김경록 씨 사이의 인터뷰 녹취록이 유출이 됐어요. 이거 누가 유출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방송국에 만약에 녹취했던 게 있는데 유출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 쪽에서 언론에다 유출할 리가 없을 것 같고. 조선일보에 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면 지금 뭐 후속 보도나 이걸 봤을 때는 변호사가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변호사가 그래도 됩니까? 저는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검찰에 보내서 아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이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조선일보에 넘겨서 김경록 씨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이익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없거나 오히려 검찰이나 다른 언론기관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도 결국은 편집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유출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증거인멸 부분 유시민 이사장이 뭐 증거인멸 부분을 편집했다. 이게 논란도 안 될 사안을 갖고 언론들이 막 이렇게 떠벌리는 그러니까 것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언론들이 좀 법을 정확하게 알고 기사를 써줘야 됩니다. 국민들은 보면 일반 시민들은 뭐 이 증거인멸을 이거 편집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내용인데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릴레오 인터뷰 내용이 나간 당일에 검찰이 김경록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아니 이 알릴레오 인터뷰에 검찰 수사에 여러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는데 검찰이 김경록 씨를 그날 불렀단 말이죠.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오전 10시에 방송을 하겠다고 공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분주했을 것 같아요. 아마 압수수색도 했어요. 한투 거기 압수수색도 하고 또 밤에 불렀어요. 7시. 저 추측하건데 방송이 6시니까 방송을 보다가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불러놓고 나중에 다 본 걸 확인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검찰 심야조사 안 하겠다라고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밑에 검사들은 심야조사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120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그 이전에. 120시간 상당한 많은 조사를 했다고 120시간이면 이게 도대체 한 10일 정도 갔다 왔다 했으면 이틀이 48시간인데 이틀 그래 조사를 받지 않죠. 해도 한 10시간 정도는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 6일, 7일 정도는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가 조사가 있어서 부른다? 그거는 분명히 이것의 보복성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0시간이나 조사했는데 더 물어볼 게 있나? 뭐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됐고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고 어떻습니까?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됩니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여부는 뭐 딴 데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각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범죄 2개 중에 하나는 소명이 안 됐고 하나는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조범동 공소장을 보면 공범 적시를 못했어요. 함께라고 이렇게 정경심 교수 남매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횡령에 살짝 들어가 있고 뭐 증거인멸죄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 공소장대로라면 기소 자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기소 자체가 안 된다. 기소를 해놓은 게 표창장 그거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죄가 있어요. 그 부분 있는데 문제는 히든카드 있으면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검찰이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나름대로 한 칼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4일 5일 불렀는 거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구속 영장 청구는 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아니 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00번째 1000번째 당첨자까지 알려드립니다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